아버지, 화려한 칠순잔치는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그만 저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서 영원히 쉬시지요.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유람선 갑판 위 재산 100조 원을 가진 재벌 회장은 자신이 평생 걷어먹인 신하들의 손에 떠밀려 거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으아아,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기적처럼 하늘에서 형광색 물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이거 잡으세요. 제발 포기하지 말고 꼭 살아야 해요. 그것은 가장 밑바닥 3등실에 타고 있던 13살 소년이 망설임 없이 벗어던진 자신의 낡은 구명조끼였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을 던져준 빈민가 소년과 유산에 눈이 멀어 아비를 죽인 짐승 같은 친아들. 과연 살아 돌아온 백조 회장은 어떤 피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성그룹 총수 김학수 회장의 칠순을 기념하는 초대형 유람선이 거대한 백고동 소리를 내며 인천항을 출발합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선착장에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리며 화려한 출항 장면을 렌즈에 담기 바쁩니다. 그룹 홍보실 직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을 향해 열기 가득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번 김학수 회장님의 칠순 기념 여행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아주 뜻깊고 감동적인 자리입니다. 전국 각지의 복지관에서 특별히 선정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유람선의 3등실을 무료로 제공하여 태성그룹의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깊은 배려에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름답고 눈물겨운 자선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오너 일가를 둘러싼 심각한 탈세 의혹을 덮고 바닥으로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다시 포장하기 위해 홍보부서가 억지로 꾸며낸 철저한 위선과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배의 가장 밑바닥 엔진의 매연과 웅웅거리는 기계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어둡고 좁은 3등실 복도를 13살 소년가장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강민재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 이말순이 앉아있는 낡은 휠체어를 꽉 쥔 채 조심조심 배정된 선실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바닥이 많이 흔들리니까 손잡이를 꼭 잡고 계세요. 배가 워낙 엄청나게 커서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이렇게 으리으리한 바다 위를 진짜로 달려보다니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뭐냐? 우리 강아지가 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으니 나는 하나도 안 무섭고 그저 행복하기만 하구나. 네가 복지관에서 매일같이 무거운 쓰레기통을 비우고 할아버지들 안마해드리면서 땀 흘린 보람이 있네. 우리 민재 덕분에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본다. 할머니 심장병 다 나으시고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벌면 그때는 저기 꼭대기에 있는 제일 좋고 비싼 1등실 방으로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프지 말고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해요. 아이고, 내 새끼. 말이라도 참 고맙구나. 나는 우리 예쁜 손자 얼굴만 봐도 벌써 가슴 아픈 병이 싹 다 낫는 것 같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꼭대기층 1등실의 분위기는 3등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 구석에서 김 회장의 장남 김철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해치며 몹시 불안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 글쎄, 내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김철진이라니까. 아버님 칠순 잔치만 무사히 끝나면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를 텐데 그깟 100억 정도는 당장 회사 돈으로 빼서 갚아줄 테니까 그만 좀 독촉해. 지금 내 목을 이렇게 조르면 너희들도 평생 돈 한 푼 못 받을 줄 알아.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당장 끊어. 김철진이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손톱을 초조하게 물어뜯습니다. 그 한심하고 비열한 모습을 멀리서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던 김학수 회장이 비서실장 박동훈을 손짓으로 조용히 부릅니다. 박 실장, 저 못난 놈이 아까부터 구석에 처박혀서 사채업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받는 모양이군. 철진이가 그동안 계열사 공금을 억대로 빼돌려서 해외 도박장 테이블에 시원하게 날려버린 증거 자료들 싹 다 빈틈없이 정리했지?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부사장님의 횡령 증거와 불법 도박장 출입 기록, 그리고 비밀 장부까지 모두 완벽하게 확보하여 서류 봉투에 담아두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저놈을 부사장 자리에서 영원히 쫓아낼 해임 서류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내 평생 피땀 흘리고 밤낮 없이 일해서 일군 이 거대한 태성그룹을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에게 단 한 푼도 물려줄 수 없어. 핏줄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 이 유람선에서 내리자마자 그룹에서 완전히 제명시킬 테니까 보안 철저히 유지하고 임원들에게도 입단속 단단히 시켜.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즉시 서류를 작성하여 대기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멀어지는 동안 3등실에 짐을 푼 강민재는 심한 뱃멀미로 창백해진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줍니다. 이말순이 색색거리며 잠이 들자 강민재는 답답한 객실 공기를 피하려고 승무원들의 매서운 눈을 요리조리 피해 배에 후미진 갑판 쪽으로 몰래 걸음을 옮깁니다. 걷다 보니 우연히 커다란 철문이 열려있는 유람선의 거대한 엔진룸과 복잡한 배관 설비들이 강민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와, 배 밑바닥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거대한 기계들이 숨어 있었구나. 이 엄청나게 굵은 쇠 파이프들은 전부 중앙에 있는 메인 배전반으로 이어져 있네. 저기 구석에 숨겨진 빨간색 스위치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 발전기를 돌리는 장치고 천장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화재 경보기가 한번 울리기만 하면 어쪽 노란색 밸브가 자동으로 꽉 닫히면서 물을 뿜어내는 원리구나. 옛날에 복지관 지하실에서 고장난 낡은 보일러를 뜯어봤을 때랑 기본 원리는 완전히 똑같은데 크기만 수천 배로 엄청나게 큰 거네. 평범한 어린아이들이라면 기름 냄새와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당장 도망쳤을 무서운 기계실에서 강민재는 호기심에 가득 차 눈을 반짝입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전선과 거대한 배전반, 그리고 비상 발전기의 정확한 위치를 단 한 번 사억 훑어보고는 사진을 찍듯이 단숨에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해냅니다. 기계의 작동 원리를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는 또래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천재성을 유감없이 드러내죠. 화려한 저녁 만찬 시간이 되자 유람선의 최고급 식당에는 수백 명의 임원과 가족들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파티를 즐깁니다. 김철진이 얼굴에 비굴한 억지 웃음을 가득 띠며 최고급 양주가 찰랑거리는 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김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뜻깊은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처럼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 장남인 제가 올리는 술 한 잔 시원하게 받으시지요. 그리고 아까 낮에 잠깐 보고 드렸던 신사업 투자건 말입니다. 딱 100억만 제 부서로 흔쾌히 승인해 주시면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 목숨을 걸고 확실하게 그룹의 이익을
10배, 아니 20배로 뻥튀기해서 불려놓겠습니다. 내 놈이 도대체 언제부터 회사 일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관심이 많았다고 내 앞에서 100억을 달라고 소리를 쳐. 회사 돈 교묘하게 빼돌려서 사채업자들 도박빚 갚으려고 얄팍하게 수작 부리는 거 내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아. 내 놈이 그동안 허공에 날려먹은 피 같은 돈이 도대체 얼만데 또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나서 돈 타령이야. 임원들 다 보는 앞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김 회장이 들고 있던 유리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며 호통을 치자 식당 전체에 쩌렁쩌렁한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음악 소리가 멈추고 임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비웃음 섞인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김철진의 얼굴에 꽂힙니다. 아버지,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수십 명의 임원진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장남인 저에게 이렇게 개망신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태성그룹의 발전을 위해 밑바닥부터 바친 청춘과 시간이 얼만데 친아들인 제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입 다물지 못해. 내 놈한테 앞으로 물려줄 재산은 단 10원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릇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너는 우리 태성그룹에서 영구해고야. 사람들 앞에서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모욕을 당한 김철진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집니다. 씩씩거리며 쾅 소리가 나게 식당 문을 박살낼 듯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온 김철진은 자신의 파멸이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하죠. 이 망령된 늙은이가 기어코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 나를 버리겠다는 거지. 좋아. 나한테 100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한 푼도 안 주겠다면 내가 강제로라도 전부 빼더주마. 김철진은 극단적인 사리를 품은 채 미리 거액으로 매수해둔 보안팀장을 어두운 복도 구석으로 은밀하게 불러냅니다. 보안팀장, 오늘 밤에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멍청한 사람들이 전부 앞쪽 가판으로 몰려갈 거다. 그때 아버지가 평소 습관처럼 혼자 산책하러 뒤쪽 1등실 전용 가판으로 조용히 나가시면 그 구역을 비추고 있는 감시 카메라 전원을 모조리 차단해버려.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까 너는 흔적만 깔끔하게 지워버리면 돼. 이 일만 실수 없이 성공하면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내 비밀 통장으로 현금 20억을 바로 꽂아주마. 명심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감시 카메라 전원은 제가 직접 통제실로 들어가서 내리고 어떤 녹화 기록도 남지 않게 완벽하게 손을 써두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밤하늘에 펑펑 굉음을 내며 화려한 선상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환하게 빛나는 하늘로 향합니다. 김철진은 검은 우비를 챙겨 입고 주먹을 꽉 쥐며 아버지의 동선을 추적하여 범행 현장의 사각지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같은 시각 배의 밑바닥 3등실에서 잠을 자던 이말순이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기침을 토해냅니다. 민재야, 내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프구나. 숨을 도저히 쉴 수가 없어. 할머니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심장약이 어디 떨어졌지? 복지관에서 챙겨준 약통이 완전히 비어있네. 할머니 조금만 참고 버티세요. 제가 당장 의무실로 뛰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 테니까 절대 눈 감으시면 안 돼요. 강민재는 눈물이 그득하게 고인 채로 빈 약통을 움켜쥐고 어두운 3등실 복도를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헐떡이며 도착한 의무실의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의료진이 모두 화려한 선상 파티장으로
차출되어 자리를 비웠다는 차가운 안내문만 야속하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심장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아무나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강민재가 작은 두 주먹에서 피가 나도록 차가운 철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의 인기척도 들리지 않습니다. 강민재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고개를 돌려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낡고 가파른 비상 계단을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된 상층부 1등실 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든 약을 구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품은 채 13살 소녀는 어둡고 미끄러운 비상 계단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크루즈가 공해상에 진입하며 기상이 급격히 악화된 그날 밤 평온하던 바다에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집채만한 검은 파도가 배전을 때리며 거대한 선체가 좌우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선내 스피커에서 다급한 선장의 안내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승객 여러분께 긴급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배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어 기상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갑판에 계신 승객들은 즉시 안전한 객실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 밑바닥에 위치한 3등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만일의 침수 사태에 대비하여 객실 옷장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실내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내방송을 들은 강민재는 덜컥 겁이 납니다. 방바닥이 이리저리 심하게 기울어지고 낡은 벽면이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강민재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죠. 하지만 침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뜯는 이말순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13살 소녀는 두려워할 틈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강민재는 이말순의 차갑게 식어가는 두 손을 꼭 쥐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할머니, 선장님 방송 들으셨죠? 밖이 비바람 때문에 많이 위험한가 봐요. 그래도 할머니 약을 꼭 찾아와야 하니까 제가 의무실에 금방 다녀올게요. 무서워도 조금만 참고 침대에 누워 계세요. 민재야, 밖이 몹시 험한 모양인데 그냥 가지 말거라. 네가 밖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이 늙은 할미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단다. 내 심장 아픈 건 꾹 참고 조금만 견디면 가라앉을 테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 옆에 찰싹 붙어 있어라. 아니에요, 할머니. 아까부터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시잖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 옷자락을 붙잡고 싹싹 빌어서라도 꼭 심장약을 가져올 테니까 제발 무사히 계셔야 해요. 강민재는 이말순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객실 벽장에 걸려있던 눈에 띄는 형광색 유아용 구명조끼를 꺼내 입습니다. 자신의 작은 몸에 딱 맞는 조끼의 버클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채운 강민재는 굳게 닫힌 의무실을 지나 아무도 없는 가파른 비상 계단을 헉헉거리며 오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약을 구해올게요. 어두컴컴한 비상 계단을 오르는 강민재의 뺨 위로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뚝뚝 떨어집니다. 같은 시각 최고급 장식으로 꾸며진 VIP 전용 후미 갑판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가 무섭게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빈틈없이 곁을 지켰을 경호원들마저 기상 악화로 인해 모두 실내로 철수하여 주변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학수 회장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미끄러운 철제 난간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고 홀로 서 있습니다.
성난 파도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어두운 바다를 응시하는 김학수의 젖은 눈빛에 깊은 회한과 분노가 복잡하게 서려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앞만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 거대한 태성그룹을 키워냈거늘 정작 내 핏줄 하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구나. 도박에 미쳐 회사 돈을 제 돈처럼 빼돌리는 놈을 후계자 자리에 앉혀서 회사를 망치게 둘 수는 없어.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거룩한 회사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철진이 그놈의 직위를 완전히 해제하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버리겠다. 그것이 아비로서 그리고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자 내 죗값이야. 김학수가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비바람 속에서 굳은 결심을 다집니다. 비상계단을 거쳐 철저한 통제구역인 상층부 1등실 야외 가판으로 간신히 숨어들어온 강민재는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풍경에 입을 떡 벌립니다. 하지만 비에 흠뻑 젖은 강민재가 이리저리 약을 구할 사람을 찾으며 애타게 두리번거릴 때입니다.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인 채 김학수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검은 실루엣을 뚜렷하게 발견합니다. 강민재는 본능적으로 끔찍한 위험을 직감하고 구석에 자리 잡은 거대한 환기구 구조물 뒤로 재빨리 몸을 웅크리며 숨습니다. 저 아저씨는 왜 비가 무섭게 쏟아지는데 저 할아버지 뒤로 몰래 다가가는 거지? 손에 꽉 쥐고 있는 저 하얀 천은 대체 뭐지? 강민재가 숨을 죽이고 환기구 틈새로 벌벌 떨며 밖을 엿봅니다. 검은 우비를 푹 뒤집어 쓴 김철진은 거친 파도 소리와 빗소리에 자신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숨기며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김철진의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손수건에는 한 방울만 맡아도 기절할 만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강력한 수면 마취제가 듬뿍 묻어 있습니다. 김철진은 고개를 돌려 주변에 자신들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없는지 매서운 독사 같은 눈초리로 사방을 샅샅이 살핍니다. 사각지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 김철진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아버지의 등 뒤로 바짝 다가섭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오싹하고 서늘한 인기척을 느낀 김학수가 고개를 획 돌립니다. 거기 누구냐? 김학수의 매서운 호통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김철진이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입과 코를 무자비하게 틀어막아 버립니다. 이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무슨 짓을. 가만히 좀 계십시오. 제발 쓸데없이 소리치지 말고 순순히 주무시란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몰아치는 빗줄기 속에서 100조 원의 재산을 가진 늙은 아버지와 돈에 눈이 멍건장한 아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김학수는 숨이 막혀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양팔을 거칠게 휘두릅니다. 김학수의 거친 손길이 괴한의 우비 모자를 획 벗겨냅니다. 우르릉 쾅쾅. 하늘에서 시뻘건 번개가 내리치는 찰나의 순간 김학수를 죽일 듯이 짓누르고 있는 괴한의 일그러진 얼굴이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무참히 공격한 살인마가 다름 아닌 평생을 거둬 먹인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김학수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팽창합니다. 철진이 내 놈이 감히 애비를. 충격과 끔찍한 배신감에 휩싸인 김학수가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무섭게 노려보며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자신의 정체가 완벽하게 발각되자 김철진은 잠시 당황하며 주춤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놀람도 아주 잠시뿐 김철진의 얼굴은 이내 악마보다 더 잔혹하고 광기 어린 표정으로 섬뜩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래요. 접니다.
아버지가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 버리려던 못난 아들놈이라고요. 저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건 전부 다 아버지 탓입니다. 평생토록 칭찬 한 번 안 해주고 남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며 기계 부리듯 저를 닥달하시더니 이제 와서 유산을 단 한 푼도 안 주고 저를 회사에서 내쫓으시겠다고요? 저를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시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순순히 물러날 줄 아셨습니까? 이 모든 참극은 아버지가 직접 자초하신 겁니다. 김철진이 빗물에 흠뻑 젖은 얼굴을 무섭게 일그러뜨리며 짐승처럼 악을 씁니다. 김학수는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폐륜을 저지른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몹쓸 놈, 내 놈이 정녕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더냐. 내 놈이 도박에 미쳐서 우리 태성그룹을 통째로 말아먹을 뻔한 것을 덮어주고 수습해준 게 도대체 몇 번인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버러지를 사람 만들겠다고 쏟아부은 핏물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당장 내 몸에서 손을 떼고 비키지 못할까? 시끄럽습니다. 훈계는 지긋지긋하게 들었으니 그만하시죠. 아버지가 오늘 밤 이 어두운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 주셔야 제가 태성그룹의 완벽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지요. 아버지가 평생 피도 눈물도 없이 긁어모은 그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이제는 전부 다 제 차지입니다. 내 놈이 내 목숨을 빼앗고 회사를 온전히 삼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놈의 끔찍한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당장 손 떼지 못해. 웃기지 마십시오. 이곳 가판을 비추는 감시 카메라는 제가 매수한 보안팀장을 통해 이미 싹 다 꺼버렸고 이 미친 폭풍우 속에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는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멍청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비바람에 미끄러져 끔찍한 실족사를 당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슬퍼할 겁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을 가장 성대하게 치러주는 완벽하고 효심 깊은 상주가 될 테고요. 김철진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쾅! 거대한 파도가 크루즈의 옆면을 사정없이 강타하며 선체가 바다 쪽으로 푹 꺼질 듯이 무섭게 기울어집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김학수가 미끄러운 바닥을 질질 끌려가며 철제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가쁜 숨을 헐떡입니다. 김철진은 배가 기우는 것엔 반동을 악랄하게 이용하여 저항할 힘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김학수의 멱살을 두 손으로 꽉 틀어줍니다. 아버지, 화려한 칠순 잔치는 이만하면 충분히 즐기셨으니 이제 그만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영원히 푹 쉬십시오. 거대한 환기구 뒤에서 이 끔찍한 살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강민재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립니다. 안 돼. 저러다 저 나쁜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진짜로 밀어버리겠어. 할아버지가 정말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실 거야. 어떻게든 내가 이 끔찍한 짓을 막아야 해. 강민재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면서도 다급하게 주변을 황급히 두리번거립니다. 강민재의 다급한 시선에 가판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묵직한 청소용 철제 양동이가 들어옵니다. 강민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무거운 양동이를 두 손으로 집어들어 쇠로 된 튼튼한 바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세게 내리칩니다. 체엥, 깡, 날카롭고 찢어질 듯한 쇳소리가 시끄러운 폭풍우를 뚫고 가판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집니다. 갑작스럽고 거슬리는 거대한 소음에
화들짝 놀란 김철진이 김학수의 멱살을 잔뜩 움켜쥔 채로 고개를 획 돌립니다. 누구야? 거기 대체 누구 숨어 있어? 살고 싶으면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김철진이 강민재가 숨어 있는 구조물 쪽을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무서운 눈빛으로 번뜩이며 쏘아봅니다. 하지만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섭게 쏟아지는 폭우와 짙게 깔린 어둠 때문에 강민재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죠. 김철진의 눈에는 그저 구조물 뒤에 잔뜩 웅크린 작은 소년의 형체만 빗물에 가려져 아주 흐릿하게 일렁거릴 뿐입니다. 망할. 하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거센 바람 때문에 청소도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서 부딪힌 모양이군. 쓸데없는데 신경 쓸 시간 없어. 누군가 지켜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단순한 바람의 장난이라고 치부해버린 김철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립니다. 이제 모든 인연을 끝낼 시간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가 남기신 어마어마한 돈은 제가 아주 멋지게 써드리겠습니다. 김철진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 같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온 힘을 다해 김학수의 가슴을 매몰차게 확 밀어버립니다. 으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중심을 잃은 김학수의 몸이 속절없이 허공을 가릅니다. 힘없이 허물어진 노인의 몸은 빗물에 미끄러운 유람선 난간 너머로 휙 기울어지며 완벽하게 튕겨나갑니다. 김학수는 구원의 손길 하나 잡지 못한 채 칠흑같이 어둡고 집채만한 파도가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바다 아래로 끔찍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김학수의 몸이 튕겨나간 직후입니다. 유람선 난간에서 떠밀려 바다로 추락하는 재산 100조 원의 재벌 회장을 똑똑히 목격한 강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죠. 강민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3등 실용 형광색 유아용 구명조끼의 버클을 재빨리 풀어냅니다.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구명조끼를 힘껏 집어 던지며 목에 핏대가 서도록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이거 빨리 잡으세요. 제가 조끼 던졌으니까 얼른 붙잡아야 해요.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살아야 해요. 수면 위로 곤두박질 치며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던 김학수의 몸 위로 강민재가 던진 형광색 구명조끼가 기적처럼 정확히 떨어집니다. 얼음장 같은 물을 들이켜며 의식을 잃어가던 김학수는 뺨에 닿는 낯선 천의 감촉을 느낍니다. 김학수는 본능적으로 생명줄과도 같은 그 낡은 3등 실용 조끼를 양팔로 꽉 끌어안습니다. 구명조끼의 강한 부력 덕분에 김학수는 끔찍한 바다 밑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간신히 면하고 거친 파도 위를 위태롭게 떠다닙니다. 한편 살인을 저지른 직후 정체불명의 목격자와 눈이 마주친 김철진은 사색이 되어 소년 쪽으로 발걸음을 거칠게 옮깁니다. 너 이 자식 거기서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숨어서 어딜 훔쳐봐. 얌전히 이리 오지 못해. 내가 오늘 내 놈까지 바다에 쳐넣어 주마. 김철진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손을 뻗어오자 강민재는 잽싸게 뒤로 돌아갑니다. 강민재는 아까 미리 완벽하게 외워두었던 선박의 구조를 떠올리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비상 화재 경보기로 전력 질주합니다. 강민재는 바닥에 놓인 무거운 소화기를 번쩍 들어 화재 경보기의 유리 덮개를 단숨에 깨부수고 빨간색 비상벨을 두 주먹으로 힘껏 내리칩니다. 엥!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화재 경보기가 유람선 전체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사방의 비상 조명이 대낮처럼 일제히 켜집니다.
환해진 갑판 위로 놀란 승무원들과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웅성거리며 들려오기 시작하자 김철진은 당황하여 제자리에서 이를 뿌득 밟습니다. 망할, 저 조그만 꼬마놈이 기어코 비상벨을 눌러서 이를 쳐버리다니. 지금 저놈을 무작정 쫓아갔다가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내 얼굴까지 발각되고 말 거야. 일단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김철진은 목격자인 강민재를 쫓는 것을 억울하게 포기하고 서둘러 자신의 1등실 전용 객실로 도망을 칩니다. 객실로 들어온 김철진은 바닷물에 푹 젖은 검은 우비를 장롱 깊숙한 곳에 쑤셔 넣고 뽀송뽀송한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며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할 준비를 합니다. 경보 소리를 듣고 몽둥이와 손전등을 든 보안 요원들이 앞다투어 갑판으로 뛰어나옵니다. 강민재는 미끄러운 난간에 매달려 칠흑 같은 바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아저씨들, 빨리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기 바다에 어떤 할아버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그걸 안고 저기 시커먼 물결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제발 한시라도 빨리 배를 세우고 사람 좀 살려주세요. 강민재의 찢어지는 절규를 들은 선원들이 즉각 무전기를 꺼내 들고 조타실을 향해 급하게 소리칩니다. 선장님, 후미 VIP 전용 갑판 쪽에서 익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람선 엔진을 정지하고 수색용 서치라이트와 모든 구명정을 바다로 띄워주십시오. 선원들이 커다란 구명 튜브를 던지고 눈부신 서치라이트를 켜며 대대적인 해상 구조 작업에 돌입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방으로 숨어든 김철진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내며 미리 거액으로 매수해둔 보안팀장에게 몰래 긴급 무전기를 칩니다. 나다. 방금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멍청한 선원들이 전부 뒤쪽 갑판으로 몰려가고 있어. 너는 지금 당장 통제실 메인 서버로 몰래 들어가서 내가 도망친 복도 경로와 갑판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 녹화 기록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삭제해버려. 단 1초의 흐릿한 영상도 남아있으면 절대 안 돼. 서버 기록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기계 하드 디스크 자체를 망치로 박살내버리란 말이야. 보안팀장은 김철진의 지시대로 즉시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어 스스로 모든 범행 증거를 인멸해버립니다. 밖에서 요란한 구조 작업이 시작되자 강민재는 3등실 좁은 침대에서 가쁜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이말순의 상태가 번뜩 떠오릅니다. 맞다. 할머니 약을 빨리 구해서 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서 1분만 더 지체하다가는 우리 할머니 심장이 정말로 멈춰버릴지도 몰라. 마침 의무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바쁘게 밖으로 끌고 나온 비상응급 카트가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민재는 사람들이 구명정 쪽으로 우르르 몰려간 틈을 타 응급카트 서랍을 잽싸게 엽니다. 그리고 이말순이 평소 먹던 것과 똑같은 성분이 적힌 심장 약병을 재빨리 주워듭니다. 김철진이 보안팀장에게 감시 카메라 기록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덕분에 오히려 강민재의 젖은 얼굴 역시 어떤 영상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는 행운이 따르죠. 강민재는 약병을 젖은 가슴에 소중하게 품고 다시 어두운 비상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 아무도 모르게 3등실 객실로 무사히 숨어듭니다. 유람선의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거친 파도를 샅샅이 훑으며 칠흑 같은 바다를 가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애타게 바다를 내려다보는 가운데 강민재가 던져준 형광색 구명조끼의 반사광 불빛이 구조대의 눈에 확 띕니다.
찾았습니다. 저기 11시 방향에 형광색 물체가 떠 있습니다. 구명정을 저쪽으로 바짝 붙여서 얼른 사람을 끌어올리세요. 선원들의 고함과 함께 의식을 잃은 김학수는 극적으로 구명정에 의해 건져 올려져 선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됩니다. 응급실 하얀 침대에 눕혀진 김학수는 속을 개워내며 짠 바닷물을 한 움큼 토해냅니다. 간신히 호흡을 되찾은 김학수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군중 뒤편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급히 사라지는 작은 소년의 젖은 뒷모습이 들어옵니다. 김학수는 얼어붙은 손으로 자신이 목숨처럼 껴안고 있는 유아용 구명조끼의 거친 천 조각을 애틋하게 쓰다듬습니다. 저 작고 여린 어린아이가 그 무서운 비바람 속에서 자신의 낡은 구명조끼를 던져내 더러운 목숨을 구했구나. 하늘이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주신 이 크나큰 은혜를 내 어찌 잊겠는가. 김학수는 소년의 든든한 뒷모습과 품에 안은 형광색 구명조끼를 머릿속에 깊이 각인한 채 다시 사르르 두 눈을 감습니다. 한편 방에 숨어있던 김철진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빌어먹을, 내 손으로 직접 그렇게 완벽하게 난간 밖으로 밀어버렸는데 기어코 살아서 배 위로 돌아오다니. 게다가 그때 어둠 속에서 나를 똑바로 노려보던 그 조그만 꼬마 녀석이 구명조끼까지 친절하게 던져줬다고. 그 건방진 목격자 녀석을 당장 잡아내서 입을 찢어버려야 해. 김철진은 보안팀장에게 다시 연락하여 갑판 주변을 돌아다닌 아이의 영상을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방금 전 모든 감시 카메라 기록을 파괴하라고 지시해버린 탓에 꼬마의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김철진은 1등실 최고급 승객 명단만 대충 훑어본 뒤 거만하게 코웃음을 칩니다. 어차피 1등실 VIP 승객 중에는 그 야밤에 비에 젖은 채 돌아다닐 꼬마 녀석은 절대 없어. 필시 3등실 빈민가 칸에서 올라온 벌레 같은 놈이겠지. 내가 괜한 걱정을 했어. 어차피 그깟 꼬마 녀석이 뭘 봤다고 떠들어봤자 일개 빈민가 아이의 증언을 대한민국 어느 경찰이 고지곳대로 믿어주겠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면 그만이야. 김철진은 목격자 추적을 오만하게 포기하고 거울을 보며 거짓 눈물을 짜내는 비열한 연습을 합니다. 날이 밝자 항구로 긴급 회항한 유람선에서 김학수가 구급차에 실려 대형 병원 응급실로 곧장 호송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속으로 경악한 김철진은 겉옷을 대충 걸치고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갑니다. 김철진은 수술실 앞에 선 의사들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억지 눈물을 쥐어짜며 비통한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불쌍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평생 회사를 위해 일만 하시다가 칠순 잔치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사를 당하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병원비를 수백억을 내도 좋으니 어서 회장님을 살려내란 말입니다. 김철진이 남들 앞에서는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당장 깨어나 자신의 끔찍한 살인 미수 범행을 폭로할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와들와들 떱니다. 몇 시간의 긴 응급수술을 마친 주치의가 땀범벅이 된 굳은 표정으로 수술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응급수술은 간신히 마쳤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셨지만 다행히 뇌출혈을 막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주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언제 의식을 회복하실지는 저희도
당장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판정에 복도를 가득 채운 태성그룹 임원들은 일제히 얼굴을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거대한 태성그룹을 이끌던 맹수 같은 회장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태성그룹은 오너의 부재라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사건 발생 사흘 후 늦은 새벽입니다. 적막한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있던 김학수가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립니다. 의료진과 가족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고요한 방 안에서 김학수는 침착하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의 신체 상태를 조심스럽게 확인하죠. 손끝과 발끝을 천천히 움직여본 김학수는 자신의 감각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깨닫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합니다. 김학수는 침대 옆에 놓인 비상호출기를 집어들어 가장 믿을 수 있는 충신인 비서실장 박동훈만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호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헐레벌떡 뛰어온 박동훈이 침대에 멀쩡히 기대어 앉은 김학수를 발견하고 눈을 커다랗게 뜹니다. 회장님,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당장 밖으로 나가서 담당 주치의를 빨리 불러오겠습니다. 박 실장, 당장 멈추고 내 말 똑똑히 들어. 밖에서 누가 엿들을지 모르니 목소리부터 낮춰. 그날 밤 유람선 야외 갑판에서 나를 칠흑 같은 바다로 무참히 밀어버린 놈은 다름 아닌 내 장남 김철진 그 짐승 같은 놈이야. 아비의 목숨을 빼앗고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던 그 악마 같은 놈을 내가 내 손으로 철저하게 단죄할 거다. 오늘부터 나는 과거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렸고 두 다리도 평생 쓸 수 없는 완벽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위장할 거야. 당장 내 주치의를 은밀히 매수해서 내 진단서를 완벽한 거짓으로 꾸며내. 돈이 수십억이 들어도 좋으니 확실하게 입을 막고 철진이 놈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김학수의 살기 어린 목소리와 끔찍한 진실을 전해 들은 박동훈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사장님과 썩어빠진 임원들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도록 병원 측과 빈틈없이 조율하여 가짜 진단서를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앞 넓은 복도에 태성그룹 임원들과 김철진이 심각한 얼굴을 꾸며내며 초조하게 모여듭니다. 굳은 표정의 주치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미리 위조된 진단 소견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전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추락하실 때 입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잃으셨습니다. 가족조차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는 완벽한 기억상실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척추신경까지 크게 다치셔서 앞으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치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차가운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는 척 아주 훌륭한 연기를 펼칩니다. 아이고 아버지, 평생을 바쳐 거대한 회사를 키우신 우리 불쌍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기억을 다 잃고 걷지도 못하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차라리 못난 제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십니다. 김철진이 남들 앞에서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서럽게 울부짖지만 손바닥으로
가려진 입꼬리는 환희로 비열하게 실룩거립니다. 자연스럽게 태성그룹의 회장 권한 대행 자리에 오를 완벽하고 합법적인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임시회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김철진은 곧바로 무자비한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오늘부로 우리 태성그룹을 귀찮게 압박하던 불필요한 감사팀은 전면 해체한다. 그리고 내 방식에 사사건건 불만을 품고 딴지를 거는 늙은 임원들은 당장 짐 싸서 회사에서 나가.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바보가 되신 마당에 이제 이 거대한 회사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 김철진이야. 김철진은 회사 자금을 수백억씩 마음대로 빼돌려 해외에 밀린 도박빚을 시원하게 청산합니다. 눈엣 가시 같았던 충신들을 대거 해고하며 그룹을 제 입맛대로 마구지고 흔들기 시작하죠. 한편 최고급 특실병동에서 휠체어에 앉은 김학수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초점 없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박동훈과 단둘이 남게 되자 김학수가 매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돌아와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철진이 그놈이 회사에서 아주 미쳐 날뛰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지. 당분간 쥐새끼처럼 방심하도록 실컷 까불게 내버려둬. 그보다 더 시급하게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내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목숨처럼 꽉 끌어안고 있었던 그 낡은 형광색 유아용 구명조끼 보관하고 있지? 그 조끼의 진짜 주인을 아무도 모르게 당장 찾아내. 그 어두운 폭우 속에서 끔찍한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도 도망치지 않고 내게 조끼를 던져준 아주 작고 어린 사내아이였어. 핏줄이라는 놈은 유산에 눈이 멀어 아비를 죽이려 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꼬마 녀석이 내 유일한 생명줄을 던져준 거야. 박동훈은 김철진이 유람선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모조리 파괴해버렸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다른 영리한 방식을 택합니다. 박동훈은 보관 중이던 구명조끼 안쪽에 아주 희미하게 적힌 고유 일련 번호를 치밀하게 추적합니다. 그 번호가 배의 가장 밑바닥인 3등실 객실에 비치된 유아용 물품이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죠. 3등실 탑승객 명단과 의료 기록을 밤새도록 샅샅이 대조하던 박동훈은 마침내 그날 밤 심장약을 구하기 위해 객실 밖을 나섰던 13살 강민재를 완벽하게 특정해냅니다. 박동훈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로 돌아와 김학수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목숨을 구해주신 그 은인 소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름은 강민재, 올해 13살입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낡은 단칸방에서 매일같이 고물과 폐지를 주워 팔며 심장병에 걸린 할머니 이말순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훌륭하고 착한 소년가장입니다. 복지관 봉사 마일리지로 간신히 추첨에 당첨되어 3등실에 탔고 그날 밤 쓰러진 할머니의 약을 구하러 1등실 구역까지 비상 계단으로 뛰어 올라왔던 것으로 완벽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눈물겹고 맹목적인 효심을 가진 아이입니다. 서류에 붙어있는 강민재의 앳된 사진과 비가새는 낡은 단칸방 사진을 번갈아 보던 김학수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집니다. 이렇게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 핏덩이가 타인을 위해 주저없이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인 구명조끼를 벗어 던졌단 말이냐? 내 배 아파 낳은 짐승 같은 아들놈은 돈에 눈이 멀어 아비를 차가운 바다로 밀어버렸는데 생면부지의 이 가엾고 순수한 빈민가 소년이 100조 원을 가진 이 늙은이의 목숨을 대가 없이 살려주었어. 세상 참으로 기가 막히고 허망하구나. 하지만 이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마음씨를 보니 다 썩어 빠진 세상에도 아직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는 모양이야.
김학수는 자신의 핏줄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동시에 강민재를 향한 벅찬 감동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한 지시를 내립니다. 박 실장, 당장 우리 태성그룹 산하의 최고급 병원과 복지재단을 은밀하게 움직여. 절대로 우리 태성그룹의 이름표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돼.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익명의 독지가 신분으로 강민재와 이말순 할머니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줘. 할머니가 당장 VIP 특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쾌적하고 넓은 새 임대 아파트도 당장 계약해. 박동훈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즉각 병실을 나섭니다. 며칠 뒤 곰팡이가 잔뜩 핀 낡은 단칸방에 홀로 주저앉아 있는 강민재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방바닥에는 이말순에 밀린 병원비 고지서와 무서운 독촉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강민재는 저금통에서 꺼낸 100원짜리 동전들을 힘없이 만지작거리며 깊은 절망감에 흐느낍니다. 할머니 병원비가 이렇게나 산더미처럼 밀렸는데 내가 밤새도록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어도 도저히 다 갚을 수가 없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할머니 아픈 심장병도 다 고칠 수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작고 어려서 우리 불쌍한 할머니를 지켜드릴 힘이 없어.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 제발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두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서럽게 울던 강민재의 귓가에 문 밖의 낡은 우편함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눈물을 훔치고 밖으로 나간 강민재는 이름 모를 발신인이 보낸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뜯어봅니다. 봉투 안에는 전액 병원비가 완벽하게 납부된 도장이 찍힌 영수증과 햇빛이 잘 드는 깨끗한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병원의 최고급 심장 이식 수술 일정이 빼곡하게 적힌 안내문이 강민재의 젖은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죠. 이게 대체 다 뭐야? 할머니 밀린 병원비가 예외 없이 전부 다 결제되었다고? 거기다 다음 주에 최고급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일정이 잡혔어.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 열쇠까지 봉투에 들어있잖아. 도대체 어떤 천사 같은 분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을 내려주신 걸까?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이 은혜를 갚을게요. 강민재는 기적 같은 서류들을 가슴에 꽉 품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게 우는 작은 소년의 어깨 위로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익명의 후원으로 할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난 한 달 뒤입니다.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의료진이 투입된 이말순의 심장 이식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강민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내며 뛰는 심전도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이말순의 평온한 얼굴을 확인한 강민재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할머니, 내 목소리 들려? 이제 가슴 안 아프지?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쿵쾅쿵쾅 아주 힘차게 잘 뛰고 있대. 이름 모를 독지가 아저씨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 내가 나중에 아주 훌륭한 로봇 공학자가 돼서 돈 많이 벌면 이 은혜를 100배 1000배로 다 갚을 거야.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햇빛이 쏟아지는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평생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할머니 호강시켜줄게. 팍팍하고 고단했던 삶에 기적처럼 찾아온 소박하고
완벽한 행복 속에서 강민재는 매일같이 이름 모를 후원자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인사합니다. 한편 강민재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진 김학수는 병실 거울 앞에서 치밀하게 변장을 준비하죠. 덥수룩하고 하얀 가짜 수염을 턱에 잔뜩 붙이고 날꼬해진 등산용 점퍼를 어깨에 걸칩니다.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완벽하게 동네의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위장한 김학수는 휠체어를 타고 강민재가 자주 가는 공원으로 향합니다. 어두운 폭우 속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강민재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휠체어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뉴스에 매일같이 대서특필되는 재벌 회장과 눈앞에 초라한 휠체어 할아버지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강민재가 벌떡 일어나 싹싹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휠체어 바퀴에 진흙이 잔뜩 묻었는데 제가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진흙이 묻은 채로 움직이시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 크게 다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힘이 아주 세니까 금방 닦아드릴 수 있어요. 허허, 참으로 싹싹하고 심성이 고운 꼬마로구나. 정말 고맙다. 내가 젊었을 때 기름때 묻히며 일하던 보일러 수리공이어서 손재주가 꽤 좋은 편인데 내 휠체어 고치는 건 영 소질이 없네. 네가 아까부터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로봇책에 나오는 기어, 원리도 내가 아주 빠삭하게 꿰고 있단다. 톱니바퀴가 서로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힘으로 거대한 로봇의 무거운 팔을 움직이는 구조 아니더냐. 기계라는 건 언제나 톱니바퀴처럼 정직하게 움직이지. 우와, 할아버지 정말 똑똑하시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 도면이 이해가 안 가서 한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사람들의 목숨을 척척 구하는 멋진 인명구조 로봇을 만드는 훌륭한 공학자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이쪽 회로도 좀 한번 자세히 봐주실래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기계공학과 로봇 설계에 대한 대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눕니다. 100조 원을 가진 재벌과 가난한 소년 가장 사이의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죠. 며칠 뒤 같은 공원에서 김학수는 주머니에서 번쩍거리는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꺼내 강민재의 작은 손목에 직접 채워줍니다. 민재야, 할머니 심장 수술이 무사히 끝났어도 네가 항상 곁에서 건강을 잘 챙겨드려야 해. 이 시계는 심장 박동수를 실시간으로 재주고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주는 특별한 기능이 들어있단다. 옆에 달린 빨간색 비상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면 나에게 구조 신호가 바로 날아오니까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꼭 눌러야 해. 내가 만사를 제쳐두고 단숨에 너를 구하러 달려가마. 우리끼리 하는 굳은 약속이다. 우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선물을 진짜로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소중하게 찰게요. 저도 할아버지 드리려고 집에서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왔어요. 할머니가 새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서 정성껏 키운 싱싱한 채소를 듬뿍 넣었으니까 입맛에 꼭 맞으실 거예요. 많이 드시고 할아버지도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강민재가 은박지에 정성스럽게 싼 샌드위치를 두 손으로 내밉니다. 김학수는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돈과 권력만을 노리고 곁을 맴돌던 탐욕스러운 핏줄들에게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감정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강민재의 비상한 천재성과 올곧은 인성에 완전히 매료된 김학수는 병실로 돌아와 중대한 결심을 굳히죠. 자신의 100조 원대 재산과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타락한 친아들이 아닌 이 올바른 소년이 이끌어갈 공익재단에 모두 넘겨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김학수는 국내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들을 비밀리에 병실로 불러들입니다. 로펌 대표님, 기존에 작성해둔 유언장은 지금 당장 파쇄기로 갈아버리세요. 그리고 내 개인 재산 100조 원 전부와 태성그룹 지분을 새롭게 설립할 강민재 장학재단에 귀속시킨다는 파격적인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놈은 돈에 미쳐서 애비를 죽이려 들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맑은 아이는 자기 목숨을 던져 나를 살렸소. 내가 사망하거나 의식을 완전히 잃었을 때만 재단이 즉각 출범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걸어두세요. 서류 공증이 끝나는 즉시 본사 회장 집무실에 있는 내 개인 비밀 금고에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회장님의 확고한 뜻을 완벽하게 받들겠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뇌 손상 환자로 알려지신 상태이니 훗날 김철진 부사장 측에서 법적인 분쟁을 걸어올 것이 뻔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 증거와 명료한 의사 능력을 증명하는 정신 감정 서류를 철저하게 첨부해 두겠습니다. 법적으로 티끌만 한 허점도 없게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한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회장 권한대행 자리에 취해 있던 김철진은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씩씩거립니다. 비서실장 박동훈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회장실을 은밀하게 들락거린다는 수상한 첩보를 막 입수한 참입니다. 박동훈 이 교활하고 역겨운 늙은이, 식물인간이 돼서 침대에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멍청한 아버지를 뒤에서 몰래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법무팀 놈들까지 뒷돈으로 매수해서 내 몫으로 떨어질 태성그룹의 알짜배기 재산을 뒤로 다 빼돌리려고 비열하게 수작을 부리는구나. 감히 이 태성그룹의 차기 회장인 김철진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다면 크나큰 오산이지. 내가 당장 그 비밀 금고를 박살내서라도 내 놈들의 더러운 꿍꿍이를 밝혀내주마. 김철진은 박동훈의 뒤를 캐기 위해 늦은 밤 텅 빈 태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 집무실로 몰래 잠입하죠. 뒷골목에서 거액을 주고 섭외한 전문 금고털이가 벽면에 숨겨진 두꺼운 비밀 금고의 다이얼을 능숙하게 돌립니다. 철컥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강제로 열리자 김철진이 금고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꺼냅니다. 서류를 거칠게 뜯어본 김철진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다랗게 벌어집니다. 강민재, 전 재산을 이 젖비린내 나는 13살짜리 꼬마 녀석에게 몽땅 다 넘긴다고?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그 어마어마한 100조 원을 핏줄인 나를 놔두고 이깟 꼬마놈 재단에 다 쳐넣겠다는 게 말이 돼. 강민재의 웃는 사진이 첨부된 유언장을 샅샅이 뒤지던 김철진의 시선이 소년의 얼굴에 날카롭게 꽂힙니다. 잠깐만. 이 녀석 얼굴이 묘하게 낯이 익어. 그래. 폭우가 쏟아지던 유람선 갑판에서 아버지를 바다로 밀어버릴 때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던 그 쥐새끼 같은 꼬마 목격자가 확실해.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빈민가 꼬마놈이 내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유산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된 거지. 박동훈이 이 꼬마를 내세워서 그룹을 꿀꺽 삼키려는 수작이야.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김철진이 공증 서류의 맨 마지막 장을 신경질적으로 넘기다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그곳에는 뇌를 크게 다친 중증 환자라면 절대 쓸 수 없는 김학수의 완벽하고 또렷한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문서 하단에는 본인의 명료한 의사에 의해 작성됨이라는 로펌의 비밀 증명서까지 확실하게 찍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친 소리야.
식물인간 상태인 아버지가 어떻게 펜을 똑바로 쥐고 이렇게 힘있는 서명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이지. 손끝 하나 까딱 못하는 늙은이가 그린 글씨가 절대 아니야. 박동훈이 조작한 게 아니잖아. 로펌 대표가 직접 아버지가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증명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어놨어. 아버지는 바보가 된 게 아니었어. 이 망할 늙은이가 날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병실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치밀하게 연기를 해왔던 거야. 김학수가 박동훈에게 조종당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파멸시킬 거대한 함정을 파놓았다는 소름 돋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재산이 그날의 꼬마 목격자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에 김철진은 서류를 꽉 움켜쥐며 괴성을 지릅니다. 아버지가 철저히 연기하며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다음 날 아침입니다. 김철진은 최고급 장식품으로 꾸며진 태성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골프채로 커다란 유리창을 사정없이 후려갈깁니다. 이 망할 늙은이가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무서운 연극을 벌여. 멀쩡한 정신으로 내 살인 미수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바보 행세를 하며 나를 완벽하게 속여 넘긴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밀어버린 아버지가 내 파멸을 구경하려고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짐승처럼 지켜보며 즐겼다고. 김철진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오히려 스스로가 걸려들었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하지만 공포도 잠시 핏줄인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그날 밤 갑판에서 마주친 보잘것없는 꼬마 녀석에게 전 재산을 몽땅 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김철진의 머릿속을 광기 어린 분노로 가득 채웁니다. 좋아, 아버지가 100조 원을 미끼로 치밀한 덫을 놓았다면 내가 그 유언장 자체를 영원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주지. 당장 뒷골목 애들을 은밀하게 은신처로 불러들여. 내가 거액의 현금 다발을 입에 쑤셔 넣어줄 테니까 그 더러운 빈민가 꼬마놈과 늙은 노인네를 쥐도 새도 모르게 싹 다 치워버려. 김철진은 유언장의 효력을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무효화하고 김학수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악명 높은 폭력 조직의 보스에게 거대한 사례를 사주합니다. 비열한 건달들은 즉시 비서실장 박동훈의 뒤를 밟으며 미행을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재와 이말순이 새로 이사한 임대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냅니다. 조폭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인 어두운 지하 주차장 구석을 치밀하게 범행 장소로 계획합니다. 그날 오후 수술 후 병원 정기 검진을 무사히 마치고 기분 좋게 귀가하던 강민재와 이말순이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섭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심장이 아주 튼튼해졌대요. 이제 매일 저랑 공원으로 산책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구나.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예쁜 손자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행복한 대화가 오가는 순간 번호판을 진흙으로 잔뜩 가린 낡고 시커먼 승합차 한 대가 무서운 굉음을 내며 두 사람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습니다. 깃!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복면을 눌러쓴 덩치 큰 건달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말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챈 조폭들이 노인을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팽개칩니다. 할머니, 이 나쁜 아저씨들 당장 우리 할머니한테서 손 떼. 강민재는 이말순을 온몸으로 보호하기 위해 짐승처럼 달려들어 조폭의 두꺼운 다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필사적으로 물어뜯으며 악착같이 저항합니다. 하지만 13살 작은 소년의 힘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폭의 억센 주먹이 강민재의 얼굴을 거칠게 가격하고 결국 두 사람은 두꺼운 청테이프로 입이 꽁꽁 틀어막힌 채 승합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져 무참하게 납치당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거칠게 달리던 승합차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폐조선소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사방에 녹슨 철골과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만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는 으스스하고 단절된 공간이죠. 바닥에 굴러다니는 차가운 쇠조각과 시멘트의 향기에 정신을 간신히 차린 강민재가 눈을 번쩍 뜹니다. 강민재는 입에 감긴 테이프 때문에 으붑거리는 소리를 내며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이말순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온전히 감싸 안으며 험악한 주변 상황을 다급하게 살핍니다. 또각, 또각, 또각. 어두운 철골 구조물 사이로 날카로운 구둣발 소리가 메아리치며 들려오더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김철진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어이구, 꼬마 목격자님. 유람선에서 던져준 낡은 구명조끼 덕분에 졸지에 100조 원의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셨더구나. 내 아버지가 아주 치밀하게 연극을 꾸미셨던데 내가 이대로 순순히 빈털터리가 돼서 물러날 줄 알았어? 크루즈 폭우 속에서 마주쳤던 끔찍한 살인마가 자신들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민재는 온몸에 잔털이 바짝 곤두서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막 큰 수술을 마친 할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질까봐 애써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으며 김철진을 향해 당돌하고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냅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씩 웃던 김철진이 강민재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 끌어 올립니다. 눈빛 한번 아주 기가 막히게 매섭네. 아버지가 꽤 든든한 동아줄이라도 돼줄 줄 알았나 보지? 그래, 어디 우리 불쌍한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널 구하러 달려올 수 있나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 김철진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어 곧바로 김학수의 VIP 특실로 영상 통화를 강제로 연결합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멍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척 연기하던 김학수의 얼굴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아버지, 아직도 기억 잃은 식물인간 행세를 하시려거든 당장 그만 집어치우시죠. 제가 지금 누굴 납치해서 데리고 왔는지 아주 똑똑히 두 눈 뜨고 보시란 말입니다. 김철진이 카메라 렌즈를 돌려 입에 테이프가 감긴 채 폐조선소 바닥에 처참하게 포박되어 널브러진 강민재와 이말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들이밉니다. 민재야, 할머니,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철진이 내 놈이 감히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자신의 유일한 생명의 은인인 어린 소년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는 처참한 꼴을 본 김학수는 더 이상 하반신 마비 연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수가 휠체어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두 발로 바닥을 박차고 서며 화면 너머로 사자처럼 무섭게 울부짖습니다. 당장 그 여린 아이의 몸에서 내 더러운 손 떼지 못해. 내 놈이 나를 죽이려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 해치려 드는구나. 내가 내 놈을 살려둘 것 같으냐. 아버지가 전혀 다치지 않고 아주 멀쩡한 두 다리로 분노하여 소리치는 모습을 확인한 김철진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비열하게 조소합니다. 하하, 역시 아버지의 그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제가 그룹을 아주 쉽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할 유언장 장난질은 제가 여기서 완벽하게 끝내드리죠. 아버지, 지금 당장 유언장을 찢어버리고 그룹 경영권을 전부 제 이름으로 깨끗하게 넘기겠다는 포기 각서를 들고 오시죠. 김철진이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김학수를 향해 거대한 협박을 가합니다. 딱 1시간 드리겠습니다. 1시간 안에 제 눈앞에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시면 이 병든 늙은이와 맹랑한 꼬마 녀석의 몸에 무거운 드럼통을 잔뜩 매달아서 시퍼런 바다 밑바닥에 영원히 수장시켜 버리겠습니다. 지난번 폭풍 후 치던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으셨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 녀석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지 못할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화면이 뚝 끊겨버립니다. 김철진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자 조폭들은 강민재와 이말순을 거칠게 질질 끌고 폐조선소 바다와 맞닿아 있는 끔찍하게 깊은 선박 건조도 끝자락으로 향합니다. 조폭들은 두 사람의 몸을 굵은 밧줄로 칭칭 감아 무거운 철골 기둥에 옴짝달싹 못하게 단단히 결박해버립니다. 부사장님 지시대로 수문 당장 열어. 바닷물이 서서히 차오르면서 저놈들 숨통을 천천히 조여주는 게 구경하기 딱 좋지. 건달의 외침과 함께 녹슨 수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리고 차갑고 시퍼런 바닷물이 깊은 도관으로 무서운 속도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얼음장 같은 바닷물의 공포 속에서 강민재와 이말순의 목숨을 앗아갈 끔찍한 1시간의 제한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시각 인적이 완전히 끊긴 폐조선소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어느새 강민재의 발목을 훌쩍 넘어 종아리까지 매섭게 차오릅니다. 김철진의 명령을 받은 덩치 큰 조폭들은 조금 떨어진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술판을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딱 1시간 뒤에 물 다 차오르면 완전히 수장시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술이나 시원하게 마시자고. 어차피 두꺼운 밧줄로 기둥에 꽁꽁 묶어놨으니 저 다 죽어가는 노인네랑 꼬맹이가 어딜 도망가겠어. 물이 차오를수록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꼴이나 구경하면서 한잔하자. 조폭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강민재는 놀라운 침착성을 발휘합니다. 강민재는 두 손이 등 뒤로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민첩하게 살핍니다. 시퍼런 바닷물이 차오르는 바닥구석에 날카롭고 녹슨 쇠조각 하나가 굴러다니는 것을 정확히 발견하죠. 강민재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쇠조각을 발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밧줄 사이로 힘겹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쇠조각의 날카로운 단면에 손목을 이리저리 비틀며 두꺼운 밧줄을 악착같이 갉아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끊어지면 풀 수 있어. 할머니가 바닷물에 젖어서 입술이 파랗게 질리셨어. 우리 할머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무조건 풀어내야 해. 무서워하지 말고 밧줄에만 집중하자. 강민재의 손목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지만 13살 소녀는 아픔을 참고 피나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마침내 손목을 옥죄던 결박이 툭 하고 느슨해지며 끊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은 강민재는 퉁퉁 부은 손목을 부여잡을 새도 없이 곧바로 이말순의 밧줄까지 신속하게 풀어줍니다. 할머니, 쉿! 소리 내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밧줄 다 풀었으니까 제 등 뒤에 딱 붙어서 몰래 빠져나가야 해요. 엎드리세요. 이말순은 놀란 입을 틀어막고 강민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조심스럽게 기어갑니다. 강민재는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
거대한 폐조선소의 복잡한 구조를 단숨에 머릿속으로 파악합니다. 유람선 기계실을 한번 보고 외웠던 천재적인 공간 지각 능력이 이곳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강민재는 조폭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낡은 철골 구조물 뒤로 몸을 바짝 웅크립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폐조선소 전체의 전력을 통제하는 메인 배전반 쪽으로 은밀하고 날쌔게 기어갑니다. 마침내 거대한 배전반에 도착한 강민재는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스위치 사이에서 가장 두껍고 커다란 메인 차단기 레버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바로 이거야. 기계실 구조는 어디든 똑같아. 이 거대한 차단기 레버 하나만 팍 내리면 폐조선소 전체 조명이 다 꺼져서 저 나쁜 아저씨들은 우리를 절대 찾지 못할 거야. 강민재는 까치발을 번쩍 들고 무거운 차단기 레버에 매달려 온 체중을 실어 아래로 강하게 당겨버립니다. 파바박! 요란하게 스파크가 튀는 소리와 함께 폐조선소 전체를 비추던 환한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불이 왜 꺼져? 야! 당장 랜턴 켜고 밖으로 나가서 저놈들 잘 묶여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도망갔으면 큰일이니까 빨리 찾아. 갑작스러운 정전에 크게 당황한 조폭들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우왕좌왕 소리칩니다. 조폭들이 컨테이너 밖으로 뛰어나오려는 찰나 강민재는 조폭들의 이동 경로 위쪽을 날카롭게 올려다봅니다. 그곳에는 수톤짜리 육중한 철제 파이프들을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고 있는 낡고 녹슨 수동 도르래 장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민재는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이고 도르래 장치 바로 밑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그리고 기지를 발휘하여 무거운 도르래를 억지로 고정하고 있던 두꺼운 쇠기둥 안전핀을 두 손으로 꽉 쥐고 힘껏 뽑아냅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절대 손대지 마. 안전핀이 뽑히자 허공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철제 파이프 묶음이 무서운 굉음을 내며 허공에서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쾅! 콰다당! 수십 개의 굵고 무거운 파이프가 조폭들이 서 있던 길목 앞쪽으로 무자비하게 떨어져 바닥에 꽂힙니다. 추락한 철제 파이프들이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형성하며 조폭들의 퇴로와 추격로를 완벽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으악! 파이프가 떨어진다. 무너진다. 피피해. 당장 뒤로 물러서. 길이 완전히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 현장이 뿌연 먼지와 함께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강민재는 이말순의 팔을 단단히 부축합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바닷물이 전혀 닿지 않는 안전한 옛 자재 창고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할머니, 여기 창고 안은 물도 안 들어오고 안전해요. 저 아저씨들은 쇳덩이에 막혀서 당분간 여기로 오지 못할 테니까 조금만 숨 고르고 계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빨리 도움을 요청할게요. 안전한 창고 구석에 도착한 강민재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손목에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내려다봅니다. 공원에서 휠체어를 탄 다정한 할아버지가 당부했던 위급 상황 대처법을 완벽하게 기억해냅니다. 강민재는 시계 측면에 달린 빨간색 비상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꾹 누릅니다. 작은 화면에 긴급 구조 위치 전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반짝이며 김학수에게 자신들의 정확한 GPS 위치 신호가 성공적으로 발송됩니다. 한편 무너진 바리케이드 밖에서 상황을 전달받고 분노한 김철진이 손전등과 시커먼 권총을 빼들고 창고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이 망할 꼬마 녀석아, 네가 고작 이런 얕은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숨어 있는 곳에서 기어 나오지 못해. 내 손에 잡히는 즉시 그 자리에서 명줄을 확실하게 끊어주마. 어디 숨었어? 김철진이 살기 어린 흉악한 얼굴로 윽박지르며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듯 위협을 가하는 찰나입니다. 두두두두. 갑자기 패조선소 상공에 검은 구름을 찢을 듯한 거대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굉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동시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현장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춥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헬기가 왜 갑자기 여기에 떠 있는 거야? 당장 불빛 안 꺼. 김철진이 크게 당황하여 권총을 든 손을 덜덜 떨며 눈이 부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강민재가 보낸 긴급 신호를 받고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태성그룹 최정예 비밀 경호팀입니다. 하늘에는 무장 헬기가 떠 있고 지상에서도 험악한 엔진 굉음을 내며 검은색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수십 대가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차량들이 패조선소의 입구와 퇴로를 완벽하게 포위하며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전원 무기 버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면 즉시 발포하겠다. 최첨단 진압 장비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요란한 폭음과 섬광을 내뿜는 특수 수류탄을 사방으로 터뜨리며 일사불란하게 진입합니다. 아, 눈부셔.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철제 파이프에 갇혀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건달들은 순식간에 진입한 특공대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줄줄이 수갑이 채워집니다. 경찰들의 삼엄한 포위망에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김철진이 권총을 쥔 채 이리저리 허둥지둥 도망칠 곳을 찾습니다. 그 순간 상공에 떠있던 헬리콥터에서 아주 굵고 검은 밧줄이 내려오고 비서실장 박동훈이 검은색 특수 작전복을 입고 레페를 타며 거침없이 하강합니다. 박동훈은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총을 들고 있던 김철진의 팔목을 꺾어 바닥에 엎어치며 완벽하게 제압해버립니다. 김철진 부사장,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및 특수 납치 혐의로 이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당신의 그 더러운 악행도 오늘로 완벽하게 끝입니다. 조용히 수갑 차고 일어서시죠. 박동훈이 차가운 은빛 수갑을 김철진의 등 뒤로 꺾인 손목에 찰컥하고 단호하게 채워버립니다. 완벽한 구출 작전이 끝나고 강민재는 듬직한 구급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말순의 손을 꼭 잡고 창고 밖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사방에서 삼엄하게 경계를 서는 가운데 패조선소 한가운데 멈춰 선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리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덥수룩한 가짜 수염을 붙이고 낡고 허름한 등산복을 입은 동네의 가난한 휠체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하고 최고급으로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두 발로 바닥에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진짜 김학수 회장의 모습입니다. 강민재는 눈앞에 다가온 김학수의 진짜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놀라움과 깊은 안도감이 교차하는 뜨거운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냅다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안 아프셨던 거예요? 수염도 가짜였고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김학수는 무릎을 굽히고 두 팔을 크게 벌려 달려오는 강민재를 자신의 넓은 품에 아주 꽉 끌어안아줍니다. 김학수의 굵은 주름이 파인 눈가에서도 애틋하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 민재야.
내가 왔다. 네가 선물해준 이 낡은 목숨으로 널 구하러 이렇게 단숨에 달려왔단다. 네가 나를 2번이나 살렸으니 이제 내가 널 평생 지켜주마. 무서웠을 텐데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구나.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패조선소 구출 작전이 무사히 끝나고 일주일이 흐른 날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법정안은 세기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기자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엄숙한 표정의 판사가 판사봉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갑니다. 피고인 김철진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하려 한 존속 살해 미수 혐의가 완벽하게 인정됩니다. 또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소년과 병약한 노인을 납치하여 목숨을 담보로 협박한 특수 납치 및 협박 혐의도 명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성그룹의 막대한 회사 자금을 해외 불법 도박으로 횡령한 사실 등 그 범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하고 악랄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를 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묵직한 선고가 떨어지자 붉은색 수의를 입은 김철진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며 울부짖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날 밤 잠시 미쳐서 악마에게 씌었던 겁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발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며 학고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철진이 콧물과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방청석에 앉아있는 김학수를 향해 쇠고랑을 찬 2손을 애타게 뻗습니다. 하지만 김학수는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아주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짐승에게 베풀 자비는 내게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아. 평생 그 좁고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네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완벽한 참교육으로 재판이 끝난 직후 김철진의 잔혹한 범행과 부패가 텔레비전을 통해 온 세상에 낱낱이 생중계됩니다.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죠. 휠체어 없이 건강한 2발로 꼿꼿하게 단상에 오른 김학수는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눈과 귀를 교묘하게 가리고 김철진과 결탁하여 태성그룹의 피 같은 자금을 빼돌린 썩어 빠진 임원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전원 영구 해고입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건물에서 영원히 나가십시오. 태성그룹은 오늘부터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썩은 임원들을 모조리 쳐낸 김학수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획기적인 비전을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 김학수는 오늘부로 제 개인 재산 100조 원 중 절반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데 조건 없이 전액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재산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천재 소년 소녀들을 발굴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대한 공익재단을 즉시 설립하겠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똑똑한 아이들을 제 진짜 가족으로 품고 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어붙었던 땅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날입니다. 김학수의 삼엄하고 차갑던 대저택의 높은 담장은 모두 허물어졌고 넓은 마당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이말순이 편안한 앞치마를 두르고 텃밭에 쪼그려 앉아 채소를 정성껏 가꿉니다. 아이고, 회장님. 잡초를 뽑을 때는 이 뿌리 밑동을 꽉 움켜쥐고 한 번에 힘을 주어서 확 뽑아야지. 그렇게 겉에 난 이파리만 톡톡 뜯어내면 내일 아침에 또 무성하게 자라나요. 제 손 모양을 잘 보시고 똑같이 따라 해보세요. 영차. 최고급 정장 대신 넉넉하고 부드러운 카디건을 걸친 김학수는 이말순 옆에서 서툰 솜씨로 흙을 만지며 소탈하게 크게 웃습니다. 이거 참 제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평생을 넓은 회장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만 쾅쾅 찍을 줄 알았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흙을 만져보는 건 난생 처음이라 아주 서툽니다. 그래도 사돈 어른께 이렇게 농사일도 배우고 흙내음도 맡으니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이 잡초 녀석들 쑥쑥 뽑아내는 손맛이 아주 쏠쏠하군요. 하하. 이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재벌 총수가 아니라 영락없이 인자하고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의 훈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정한 최고급 사립학교의 교복을 입은 강민재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며 씩씩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마당에서 두 분이 또 농사 짓고 계셨어요? 제가 가방만 얼른 놓고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뭐냐? 우리 똑똑한 강아지 무사히 학교 잘 다녀왔느냐?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일은 없었고? 흙 묻으니까 너는 텃밭으로 나오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손부터 깨끗하게 씻어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꾸나. 김학수와 이말수는 하던 일을 기분 좋게 멈추고 환한 미소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자를 맞이하죠. 식탁에 나란히 마주 앉은 세 사람은 유명한 전문 요리사가 솜씨를 부린 고급 요리가 아니라 이말순이 뚝배기에 직접 끓인 소박한 된장찌개를 다정하게 나눠 먹습니다. 야, 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좀 보십시오. 비싼 식당의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 우리 사돈 어른이 직접 끓여주신 이 소박한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국물이 아주 깊고 끝내주네요. 입맛에 맞으신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민재가 학교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칭찬을 듬뿍 받아왔길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찌개에는 고기를 평소보다 2배는 더 썰어 넣고 아주 푹 끓였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드시고 우리 예쁜 손자도 팍팍 떠서 먹어라. 진짜 최고예요. 저 오늘 밥 2그릇이나 뚝딱 다 먹을 거예요. 할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우주에서 제일 대단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하고 진실한 몸짓과 미소로 뜨겁게 교감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민재는 자신의 방에 새롭게 마련된 최첨단 공학 연구실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갑니다. 강민재는 책상 위에 복잡한 설계 도면들을 넓게 펼쳐놓고 3차원 입체 인쇄기가 만들어낸 부품들을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척척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잡한 부품을 여기에 단단하게 연결하고 뒤쪽에 모터를 달면 완벽해. 물속 아주 깊은 곳까지 빠르게 헤엄쳐 들어가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소형 무인 잠수정의 첫 번째 시제품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어.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제가 무조건 완벽하게 성공시킬 거예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김학수가 강민재의 열정적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그동안 돈과 권력만을 아득바득 쫓으며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이 참으로 부질없고 덧없었구나. 저 작고 여린 아이가 낡은 구명조끼를 던져 내 목숨을 구해주더니 이제는
훌륭하게 자라나 세상을 널리 구할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있어. 참으로 고맙고 장한 내 진짜 손자야. 네가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전부 다 치유해 주었어. 며칠 뒤 맑게 갠 아침, 태성그룹 사옥 앞 넓은 광장에서는 강민재 희망재단의 성대한 출범식이 화려하게 열립니다. 수많은 시민과 언론의 뜨거운 축하 속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세 사람이 나란히 단상 위로 올라섭니다. 단상 중앙에 선 김학수는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취재진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주 춥고 어두운 바다에 빠져 제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기적처럼 구한 것은 제가 평생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긁어 모았던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마친 김학수가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어 사람들을 향해 번쩍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우 치던 그날 밤 강민재가 바다를 향해 망설임 없이 던져주었던 소금기가 하얗게 밴 낡고 작은 3등 실용 형광색 구명조끼입니다. 제 목숨과 타락했던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해 준 것은 바로 이 작고 낡은 유아용 조끼 하나와 어린 소년의 순수한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이 어린아이가 제게 가르쳐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세상 끝까지 널리 퍼뜨릴 것을 여러분 앞에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김학수의 묵직하고 벅찬 연설이 끝나자 광장을 꽉 채운 사람들이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쏟아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매일매일 지금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두 분 평생토록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 눈부시게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강민재와 김학수 그리고 이말순이 서로의 두 손을 아주 굳게 맞잡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뭉친 세 사람이 활짝 웃으며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가슴 벅찬 장면을 끝으로 장대했던 서사시가 아름다운 막을 내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사연 속 김학수 회장의 장남처럼 때로는 핏줄이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얼굴도 모르는 13살 어린 소년이 아무 조건 없이 벗어 던진 낡은 구명조끼 하나가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보다 더 값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돈에 눈이 멀어 짐승으로 변해버린 신하들의 악행을 단죄하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노인의 마음을 녹여 진정한 가족을 탄생시켰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탐욕으로 물들어간다 하더라도 민재와 할머니처럼 타인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조건 없는 이타심을 간직한 분들이 계시기에 아직은 참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 작고 따뜻한 낡은 구명조끼 같은 진실한 인연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눈부신 기적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